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어제 3월 1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소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3월 1일 북두 시민혁명군은 그 평화적 시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폭도가 되자 시위에 무슨 항의에 무슨 평화적인 것이 있느냐, 그 이성이 있는 사람에게 설득을 하지만은 이재명의 그 개성이라든가 삶의 역정을 보면은 거짓과 사기, 온갖 악인의 표본으로서 그 사람은 이 국민들을 속이려고만 들지 뭔가 설득으로 대화로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사주팔자가 있었든지 운명적이었든지 그 사법고시까지 합격을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잘났다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상적인 대화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수에게 욕하는 것을 여사로 여기고 또 그 불륜, 거짓, 사칭 이런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학위 표절 혹은 그 논문의 허술성을 비판하면서 자기가 쓴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그 석사학위 논문이 허술하고 표절이라 해서 자기 스스로 반납한 사람입니다. 그 반납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변호사로서 왜 이런 지잡 삼류대학의 논문이 필요하나? 필요 없다.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까? 그래서 북두 시민혁명군은 지금 공산 파쇼 집단들이 벌이고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것은 평화적인 시위로 될 것이 아니고 몽둥이로 후드를 패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문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고 무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은 주댕이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의 가장 취약점이 뭡니까? 무예요. 무. 후드를 패는 거예요. 그 말로 해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무는 또 무엇이 가장 취약점입니까? 무식한 게 가장 취약점이에요. 그러니 문으로서 주댕이로서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재명 주변에 따라다니는 놈이 그거를 보완한 게 양문석이에요. 무식한 놈. 그리고 그를 보완하는 게 유시민이에요. 주댕이를 좀 보강하고 조금 그 물을 보강한 게 양문석이 그 뭡니까 어정국 국회의원 그 얼마 전에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전부 다 손을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말 더듬거리면서 깡패같이 생긴 사람. 그 사람들을 그 무로서 보강을 한 겁니다. 그걸 왜 그렇게 보강이 될 수 있냐 하면 지금 이재명의 정체는 386의 비주류들 그 똑똑한 놈들은 다 한 번씩 다 해먹고 빠져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찌끄러기들이고 나이가 그렇다 보니까 발악적으로 이재명에게 충성해가지고 한 자리씩 해먹고 지금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부패하려는 도둑놈들이 거기에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래 돼 있다. 이런 거를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북두시민혁명군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가 있다 해서 가까우니까 서부지방법원처럼 폭도가 될 수 있으려나 해서 그 헌법재판소로 갔어요. 헌법재판소에 가니까 그 어떤 시위의 분위기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모여서 광화문으로 시가행진하기 위해서 모였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북두 시민혁명군은 혼자 힘으로 나설 그럴 능력은 안 되고 하니까 그 어떤 시위 방침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하니까 그 뭡니까? 그 헌법재판소 앞에 운영궁으로 해서 그 허리우드 극장이 있던 종로 3가로에서 을지로로 해서 롯데백화점 앞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청에 합류하는 시위에 참여한 그 느낌을, 그 소감을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74년부터 시위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간발적이었고 학생 위주로 학내에서 있었고 그 시내 이런 거는 잘 시도를 했지만은 그때는 유신체제, 엄정한 체제였기 때문에 그 가두 시위가 그렇게 격렬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지만, 그리고 또 기억으로는 4.19, 5.16이 어린 시절에 희미한 기억으로 있어요. 그리고 뭐 한일협정 반대라든가 이런 시위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북두 시민혁명군이 살았던 데가 동아대학교, 부산 동아대학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시위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그 도청은 아니었는데 그 경남 도청의 잔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앞으로 이제 동아대학 앞으로 가는데 내가 살던 데가 그 부근이었어요. 어린 시절. 그래서 그거를 희미하게 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사에 드러난 시위를 거의 보고 또 그 참가도 하고 했는데 가장 북두 시민혁명군이 기억하기로는 가장 큰 시위가 부마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가장 많게 기억되는 것이 6.29를 부른 6월 10일 홍원철폐, 전두환 대통령이 이 자기의 그 오공헌법을 지켜내서 체육관 선거를 계속하겠다. 이런 호원철폐에 반대한 6월 10일 항쟁으로서 6.29를 부른 그런 그 집회 시위가 가장 큰 시위였다고 봅니다. 왜 부산 마산 민주화 운동, 민주 항쟁이 가장 인상 깊은 기억 그 시위였나 하면은 그 시위는 시민과 시위꾼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부산의 지형적인 특성상 도로가 좁기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그 골목이 많잖아요. 그 부산은. 그러다 보니까 이 시위꾼과 시민이 구별이 없어가지고 부산 시내 전체가 시위에 휩싸여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대대적이었습니다. 자발적이고 부산 시내 전체가 그 시위 현장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인상 깊게 그 기억에 남아있고, 그 6월 10일 그 동대문 앞에서 시작된 그 시위는 내가 그때 무슨 이유인지 제일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서 있다 보니까 그 시위가 시작되지 말자 그 종로 경찰서에 그 잡혀가가지고 그 뭡니까 닭장에 실려가가지고 2박 3일 그 뭡니까 그걸 구류를 살다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단면적인 기억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넓은 도로에 꽉 찼습니다. 뭐 그게 기억나고 그런 거를 보고 난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시위도 굉장히 큰 시위였는데 그거는 내가 시위 참여를 안 하고 시위를 참여하기 위해서 그날 등산 모임이 있었는데 등산 모임을 갔다가 오는 그 차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돌아다니는데 나는 종로 3가에 내려서 그 시위 현장을 오후 한 3시쯤에 그 우리 등산 모임이 오전에 끝나요. 그 청계산에 가서 그 올라갔다가 A, B, C 코스로 올라갔다가 각자 자기 체질에 맞게 A 코스, B 코스, C 코스로 갔다가 그 집합 장소에 오면은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그런 등산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에 갔다가 오니까 그 시위꾼이
시위꾼보다는 그 휴일인가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고 그 종로통 그 전체가 차가 하나도 안 댕기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큰 시위가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뭐 그 정도 시위는 그 5공화국 때 많이 봤기 때문에 큰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6.29를 부른 6월 10일 그 항쟁은 굉장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사거리가 뭐 동대문 그 사거리 종로 5가에서 시작됐는데 이 동대문 그 사거리 그 큰 사거리가 사통팔달로 다 막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기억이 있는데 이런 그 뭡니까 그 저 시위를 참여해본 경험으로는 어제 시위는 부산 마산 시위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헌법재판소 종로 3가 인사동 그 2번 출구 앞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이 도로가에 그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일부 시민들이 그 지금 편파적이고 가짜 뉴스가 언론에 가짜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깜짝 놀란 표정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산 마산 민주화 운동과 다른 점은 부산 마산은 완전히 동화됐는데 여기는 완전 동화는 안 되고 일부가 야 이렇게 사람이 많나 이러면서 당황한다 할까요? 의아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의 시민과 서울 시민과 지금 탄핵 반대가 일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청 앞으로 그 광화문 집회에 오후 한 2시쯤에 합류가 되었는데 완전 해방구였어요. 전 차선이 완전히 통제되고 서울역까지 그 중간에 그 뭡니까 시청에서 곧 남대문에서 그 시청까지 가는 그 도로에 조금 한적했는데 그 서울역에서 남대문까지 고 조금 한적했는데 중앙일보 있는 그쪽은 조금 한적했는데 그 이유는 또 사람이 서울역까지 꽉 찼어요. 거의 이 예전에는 며칠 전 시위에는 그 차는 그, 그 개방 차선을 해가지고 차가 다니잖아요. 근데 어제는 완전히 전체적으로 개방을 했고 골목마다 그 시민들이 꽉 찼었어요. 그 이면도로에도 교보 뒤로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없어서 그런데 그 권력의 주도층이 있었다 하면은 6.29 선언과 같은 권력층에서 항복 선언을 해야 될 정도로 인상 깊은 시위였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시위 과정에서 호응도 했지만은 일부 시민들은 자신의 정치 의사를 그 뭡니까 표시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그 컴퓨터에서 프린트한 거잖아요. 이런 유인물을 나눠주러 온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받았는데 이 두서가 없다 보니까 이 한 장이 집에 내가 어제 주머니에 이어놓은 게 있네요. 그에 여러 가지 그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 자유한국을 지켜야 된다 하는 자기의 의사표시를 한 그런 이런 유인물을 굉장히 많이 나누어 주고 있더라. 이런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 의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지식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제 받은 유인물 중에 5.18 광주 사태는 헌법에 들어가서는 되지, 헌법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뭐 그 유인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삐라 같은 그런 이런 유인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국민들이 지금 공산 파쇼 그 민주화 운동 586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386이라 했죠. 586 세대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거들을 냈는데 그 거들을 낸 그 똑똑한 놈들이 주류들이 해먹고 나니까 남은 찌끄레기들이 지금 이재명이를 중심으로 노골적으로 해먹어야 되니까
그 범죄자를 앞세워 가지고 지금 도둑질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완전히 알고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권력의 주도층이 있었다고 하면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6.29 선언과 같은 국민의 항복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 주도층이 권력이 없다는 거와 두 번째 공산 파쇼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복 선언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제껏 평생을 걸고 그 586 주류들의 주변에서 어떤 한 자리 해먹으려고 입신양명을 하려고 부귀영화를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을 해서 권력을 얻어서 그런 도둑질을 하려고 평생을 사는 사람에게 지금 이재명이라는 범죄 수괴가 나타났으니까 거기에 그 모든 거를 쉽게 말하면 자신의 양심까지 내던지고 그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는데 이제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질이 되고 악랄해진 거예요. 이 뻔뻔스럽습니다. 그 언론에서도 지금 이재명이에 충성해가지고 권력을 차지해가지고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는 언론 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와 탄핵을 찬성하는 공산 파쇼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시위 사진을 거꾸로 붙여놓고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한다고 거짓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기자들이 실명을 걸어놓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그 이유는 평생을 걸고 해왔던 자신들의 그 뭡니까 업무를 할까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입장에 있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날아가면은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뻔뻔스럽고 이 거짓 말 하는데도 그 평생을 그런 일 아닙니까? 이 주류는 다 빠져나갔어요. 다 장관도 해먹고 도둑질도 해먹고 돈도 많이 벌고 아들들 미국으로 영국으로 다 유학도 보내고 자기 할 일 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남은 찌끄러기들은 그 밑에 시다바림 하다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이재명이가 나서니까 그런 놈이 필요하잖아요. 조금 배부른 놈은 이재명이 말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 평생 시다바리들을 그 국회의원 다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 이놈들이 지금 도둑질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도둑질 하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윤석열이가 워낙 강한 그 캐릭터를 가진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치고 지금 현재 딱 해먹으려 하는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않네. 그래서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항복 선언을 해야 되는데 항복 선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탄핵 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항복 선언은 없다. 그런데 이런 항복을 할 수 없는 무정부 상태, 이것이 바로 이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 변혁하고 새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즉 그동안 산업화 성공 이후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기대를 지금의 586들에게 국민들이 지지를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민주화 세력들은 자신들을 반성하지 않고 그 권력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나라를 부패시키고 혼란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정부 상태가 됐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르크스주의로 해석을 해도 이 사회가 그 386들 지금 현재 586들이 깽판을 만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 증거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 사태에서 드러난 거예요. 군인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야지 대통령의 명령을 법적 규정을 따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일단 군은 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의 무력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군인이기 때문에 무력이 합법화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술집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났는데 말리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력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합리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불법을 하는 존재입니다. 전쟁터에서 강간이 일어나잖아요. 약탈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무력과 폭력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합법이냐 법에 맞나 이런 거를 따진다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당나라 군대라는 겁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은 100명 중에 90명이 죽는 거예요. 죽기로 가는데 왜 이런 100명 중에서 90명이 죽는 공격을 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이 공격 앞으로가 안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100명이 죽더라도 우리가 가면은 후발주자가 다음에 대기하고 있던 본부대가 공격을 해서 이 나라를 지킨다 하는 것이 군대인데 그런 거를 따진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물리력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합법을 따진다? 완전히 당나라 군대가 된 겁니다. 언론이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를 거꾸로 사진을 올려놓고도 뻔뻔스러운 이런 나라가 된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적으로 해석해서 무정부주의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을 조금 확대 해석해서 무상계급 그걸 좀 확대 해석해서 무권력 집단, 권력이 없는 서민이라고 볼 때 이 마르크스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도 우리 지금 한국의 서민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입장에서도 이 권력들, 파쇼 집단, 공산 파쇼 집단, 이 반란군들 혹은 그 범죄 카르텔을 이룬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내면서 자유시민혁명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뭐 보통 우리가 좋은 말로 위기는 찬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무정부 상태가 우리 자유시민 혹은 서민들 새로운 사회 질서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로 볼 때 이 윤석열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영웅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사회가 386 지금의 586들이 깽판을 치났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앞에서 예들을 들었듯이 군에서 그걸 표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불법 집단입니다. 군인이 움직이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전쟁 상태에서도 군인이 움직이는 것은 합리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합리성을 가장을 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재수 없으면은 그건 뭡니까? 전쟁 범죄자로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게 패전국이 되면은 전쟁 수행자들이 다 사형을 당합니다. 간단하게 요즘 일어나고 있잖아요. 월남전에 참여했던 한국군들이 학살극을 벌였다. 그게 바로 군대의 본질입니다. 군대가 그랬는데 그 막강한 군대가 그런데 이 사회는 얼마나 혼란스럽겠냐 이겁니다.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윤석열이한테 찾아왔다는 겁니다. 질서가 딱 잡혀 있는 나라에는 대통령이 혹은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북두 시민혁명군이 지금 윤석열을 관찰할 때 어제 시위에 참여하면서 시가행진을 하면서 이 느낀 감회가 그거예요. 야, 윤석열이가 시대의 영웅이 되는구나. 스토리와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가 아닌 법치를 강조하는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정치와 정반대되는 것이 검찰총장입니다. 그 정치를 가진 인맥을 처벌하는 게 검찰이에요. 그게 국민들은 정치를 하는 권력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검찰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 정치인과 적과 적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친화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맥이 없어. 그래서 공천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검찰총장이 공천을 받았다면 또 본질적으로 군대가 불법적인 것처럼 검찰이 공천을 받았다 하면 그 검찰총장이 혹은 검사가 아부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본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총장이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1년 만에 정치인들이 평생을 거는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신화의 시작입니다. 더구나 의회를 독점하고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는 3분의 2석에 가까운 그 야당을 상대로 이겨낸 겁니다. 이게 벌써 첫 번째부터 신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마라. Don't cry for me.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마요. 아르헨티나요. 이런 유명한 노래와 오페라의 주인공은 아르헨티나의 술집 작부 출신인 접대부 출신인 영부인 에바 페론을 닮은 지금 현재 그렇게 소문을 내고 상징 조작을 해내는 공산 파쇼들에 의한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 윤석열의 국정 운영은 엉망이고 이 정치를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없는 이런 곤란에 빠지는 점, 이것도 또 하나의 그 정치적 곤란이 왔다는 거, 그게 영부인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영부인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Don't cry for me.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요. 국민들만 잘 살면 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은 완전히 또 하나의 스토리가 되게끔 공산자파들이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다가 그 시저, 그 주변 브루투스여 했던 그 자신의 충직한 친구의 배신으로 암살당하는 시저처럼 자신과 평생을 같이 했던 한동훈의 배신으로 탄핵을 당할 위기에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신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겁니다. 만약 윤석열이 불사조처럼 살아나서 정치인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스토리이고 신화가 있는 그런 영웅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열렬한 지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윤석열의 자력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반국가 세력, 범죄 카르텔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 발버둥이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면서 윤석열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 영웅을 만들면서 그 반란군 혹은 범죄 카르텔이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묘한 아이러니라 할까요? 그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천적 관계로서 그들이 죽는 거예요. 김대중이 아무리 박정희를 치려고 했지만은 그 깡마른 깡다구의 김대중은 박정희에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정신승리로 혹은 스리빠로 보면은 딸딸이를 치는 걸로 보면은 결국 김대중이 이겼다 자위하는 거예요. 그러나 김대중이 이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거짓 선전을 하고 있지만은 그 김대중의 정책은 박정희 전두환이가 잘한 일을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 시키는 것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장 간단한 게 평화의 댐이잖아요. 평화의 댐이 전두환이가 만들었는데 거기 가보면 김대중이가 만들었다고 써붙여놨어요. 그런 가짜뉴스로 자위를 하는 거지. 김대중이 박정희를 이긴 적이 없고 전두환을 이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천적관계. 지금 윤석열도 지금 그 반국가 세력 혹은 공산 파쇼 집단들의 천적입니다. 이 완전히 자기들이 고양이하고 쥐가 그렇잖아요. 쥐가 여러분들이 마당 있는 집에 이래 고양이나 개를 키워놓고 보면은 이 쥐들이 자기 딴에 공격을 하는데 그게 그 개나 고양이가 원하는 바예요. 심심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논다고 약을 올려서. 그러면서 공격을 하라고 해야지 재미가 있잖아요. 그 천적 관계가 그런 겁니다. 그 조용한 이런 정치판에 그 센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지금 윤석열이가 직접 해가지고 재미를 주려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내다볼 때 윤석열이 만약에 불사조처럼 살아 돌아온다면 거의 신화의 정치인이 될 거다. 이름으로 인해서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스토리를 만들고 신화를 가짐으로써 북두시민혁명군은 작년 이맘때 북두시민혁명군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이번 총선은 지지만은 물극 반전으로서 자유주의의 르네상스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맞을 수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도자의 훌륭함, 그 인간의 훌륭함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성공 스토리랄까, 역경 스토리랄까, 그 스토리에 신화가, 그 전설이 묻어남으로써 영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김대중을 인간 승리로 보는 이유가 그 현해탄에 빠져 죽을 위기에 있었고, 그 술집에 그 쉽게 말하면 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이런 게 역경이잖아요. 거기에 거짓말이 조금 보태지는 신화가 보태짐으로써 현해탄에 빠져 죽으려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전두환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서 토끼의 깨로서 악망문을 쓰고 거짓말을 쓰고 간신히 구출했는데 그게 그 별주부전 토끼처럼 그 기지를 발휘한 그 신화 이런 거를 거짓말을 보태서 신화를 만들어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나 지금 스토리가 많겠습니까? 그 관저에서 체포될 위기에 그 경호처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의 그 좀 거짓말을 보탠 신화를 보탠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완전히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웅의 시대에는 이념이라든가 모든 게 그 주도권을 영웅이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스토리와 신화를 자유주의의 그 어떤 르네상스로서 이끌어가면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의 지금 정치는 후계 체제의 실패가 이 한국 사회의 정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이 생각할 때 김대중 대통령은 사상과 발언은 그 철학은 굉장히 훌륭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못하더라도 그대로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이 국민들에게 전하는 선에서 거쳤다면 김대중은 한국의 영웅이 될 수 있었는데 결국 대통령이 됨으로써 개인의 욕심만 채웠지 국가 발전을 뒷전에 두었다 하는 비난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두 시민혁명군도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운동 과정까지는 북두 시민혁명군이 존중을 하는데 그 자체도 이제는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고 그 김대중을 이어받는 사람 모두가 개인의 욕망에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의 결정판이 이재명이다 이겁니다. 이재명의 변명은 김대중이를 봐라. 김대중이도 거짓말을 하고 온갖 가문이설을 한 거 아니냐. 결국 대통령이 됨으로써 모든 것이 용서됐다. 이게 이재명의 속마음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위인답게 이 지금 자신에게 그 쏠리는 국민들의 지지를 후계 체제로서 만들어주고 정말 자식도 없는 사람답게 훌훌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30 세대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명을 해서 훌륭한 후계 체제를 만들어 달라. 이런 기도를 하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어제 집회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386, 586이 30대에 그 정치에 입문했어요. 빠른 사람, 김민석이 같은 사람은 아마 30대 초반이었을걸요. 지금 그 북두시민혁명군이 관저에도 가봤고, 관저 시위에도 참여했고, 광화문 시위에도 참여했고, 세이브 코리아라는 여의도에도 가봤고, 서부지방법원 앞에도 가봤고, 집회 현장에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왜 참석을 했느냐? 이 민심의 숨은 뜻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참석을 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2030 세대들이 지금 386보다 정치 논리라든가 사회 구조에 대해서 더 논리적이고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그 바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들이 386 세대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후계자로서 전혀 모자람이 없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 후계 체제를 잘 만들어 가는데 좀 더 혼신의 힘을 가져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에 그 요점을 대강 추려보겠습니다. 어제 그 시위가 해방 이후에 있었던 집회, 어느 집회에도 모자라지 않는 시민들과 화합하는 시민들과 감정이입이 되는 탄핵 반대의 감동적인 시위였다. 그리고 만약 이런 시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역경 혹은 스토리와 신화를 가진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가 쏠릴 건데 그거를 개인의 영웅화 만드는 데 쓰지 말고 이 국가 발전을 위한 자기 부정, 자기를 낮추는 이런 소박한 자세로 돌아가서 후계 체제를 만들어서 다음 한 적어도 앞으로 한국 사회는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가 되는 그 초석이 되는 훌륭한 후계 체제를 만들어 달라. 이 세 가지가 어제 3.1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북두시민혁명군의 소감이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열렬히 응원해 주신 덕분에 지금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어병으로서 이 유튜브도 훈련받지 않고 그 어떠한 자발적으로 이번 총선은 질 것 같다. 완전히 참패할 것 같다. 그 이유가 공천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 공산 좌파들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아주 악랄한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참패를 할 것이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용기를 잃지 마라. 이 물국 반전으로서
그 자유시대에 르네상스가 올 것이라 하는 그 뭡니까? 예언적인 이런 거를 전하기 위해서 그 어병으로서 소박하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뭐 잘하겠다, 구독자를 많이 늘리겠다, 이런 욕심은 본래 없었습니다. 뭐 보는 사람, 어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혹은 자신의 정치적인 그 어떤 표시를, 나의 의지를 소박하게 표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무슨 어병이 대성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욕심은 없는데 북두 시민혁명군의 그 뭐랍니까, 의도는 발휘됐다고 생각합니다. 1000명 모으기가 쉽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우연히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접하셨는데 구독자를 눌러주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이런 여러분들의 호의 혹은 동의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 1년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는 아는 사람을 부르지도 않았고 또 개인적으로 구독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광고도 없이 아름아름으로 1000명을 모은다는 게 쉽습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은 여러분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깊은 마음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소박한 마음으로 소수로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회인 자유주의 시대를 계몽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암시를 통해서 희망을 주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